기억하고. 예, 7장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자인. 예, 상태 공간 해석 및 설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오버뷰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5장에서 이제 루트로커스 메소드, 예, 전달함수에 기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루트로커스, 예, 전달함수 모델에 기반해서 그리고 이제 꼭 이 루트 스테빌리티가 뭐 루트로커스 디자인 메소드에 반드시 속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루트 스테빌리티를 통해서 어떤 그 페르프 시스템이 안정한 개인의 범위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계적 방법에서는 보통 이제 과동답 스펙,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제타 오메가인이죠. 이걸 주고 제타 오메가인에 해당되는 이른바 지배극적 도미넌트 폴 스플레인에서 2차 시스템이 이렇게 도미넌트 폴을 이렇게 딱 찍을 수가 있지. 근데 이제 분모가 3차다. 3차면 그 세 번째 폴은 되게 이제 그 실근일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복수수근은 쌍을 이뤄야 되니까. 4차다. 그런 여지 잘 없었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뭐 2차가 2차 시스템은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넌트 폴을 이 루트로커스가 물론 이제 그 시스템 로커스가 이제 만약에 매스 템포 시스템이면 보통 이렇게 출발했죠.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를 갖다 정확히 딱 맞추는 건 아니지. 이렇게 딱 맞추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영역, 예, 어떤 제타 라인이 이렇게 되고, 예, 요 각도의 사인 세타가 제타였죠. 이렇게. 그러면 대칭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N은 원점의 거리죠. 거리, 이게 오메가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도미넌트 폴이 위치해야 될 영역이다. 예, 루트로커스가 이 비큼친 영역을 지나도록 그게 설계죠. 그 이른바 설계 내용이 그런 거였는데, 아까 처음에 질문한 대로 근데 PID면 어떻게 돼요? 그 파라미터가 3개잖아. 변수가 3개인데 실제 루트로커스는 싱글 게인 K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뭔가 2개는 고정시키고 나머지 하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직관적인 장점은 있지만 또 굉장히 불편하잖아. 예. 그러니까 7장에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자인을 그런 연유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 했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끔 스펙에 뭐 정상 상태 스펙도 주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파이널 밸류 세어림에 의한 그 최종값 정리에서 그럼 최종값 정리에 의해서 어떤 그 개인과 개인 파라메타의 어떤 그 뭔가 만족해야 될 수식이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설계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루스 스테빌리티로부터 페르프 시스템이 안정한 개인의 범위, 그다음에 정상 상태 오차 스펙으로부터 그 개인 정상 상태 오차가 뭐 예를 들어서 1% 또는 2%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어떤 세 가지 개인 또 두 가지 그 개인의 세트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과도음닥 스펙으로 볼 때는 제타 오메가 n 그러니까 그 지배극점이 이 비금층 영역에는 존재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서 또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이 연립 방정식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문제를 풀 수 있겠지. 뭐 보통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지. 그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뭐 프리커시 리스폰스 디자인 메소드로 해서 그, 그 기본은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였죠.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나이키스트의 안정성 크리터리안을 갖다 이걸 판별법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크리터리안 뭐 어떤 뭐 크리터리아 뭐 기준 뭐 그렇게 나이키스트 안정성 이거에 기반해서 이른바 이제 그 스테빌리티 마진, 그 페이지 마진, 게인 마진이 개념이 나왔잖아요. 근데 페이지 마진, 게인 마진은 사실은 이제 이 그 과동도 스펙과 사실 연관돼 있죠. 연관돼 있는데 제타 오메가인도 사실은 그 어떻게 처음에 오버슈트와 뭐 세틀링 타임 요거로부터 요걸 또 환산해 내지. 요게 좀 이제 제타 오메가로부터 또 PMCM을 또 환산해 낼 수도 있는 거거든.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교과서에 그래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걸 경험식 또는 이제 그 실험식 또는 엠피리컬 이퀘이션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이제 어떤
릴레이션십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스펙을 만족하는 개인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말 그게 만족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타임 리스폰스를 보고 확인하고 그게 안 맞으면 다시 조정 들어가죠. 그거 몇 번 돌지 이렇게. 여러분들 교과서 예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걸 시험 문제 낼 수는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숙제가 필요한 거야. 숙제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그걸 해봐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상태 공간 설계 방법이라고 하면은 상태 공간,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자인 메소드. 그러니까 루트로커스나 프리퀀시 리스폰스 메소드는 이제 전달함수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상태 방정식에 기반한다는 건데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다는 거죠. 예. 상태 방정식은 여러분들 뭐 3학년 때 자동제어에서 상태 방정식을 보통 다루죠. 저기 나이스 책 앞부분에 나오니까 다루게 되거든. 이 상태 방정식은 1차 열림이 방정 사실상 1차 열림. 예. 플랜트라는 것은 여기 어떤 입출력 관계인데 입출력 관계가 이렇게 전달함수로 표현된 것은 여기죠. 여기였네요. 근데 전달함수 모델이 아니고 이제 상태 방정식 모델이 들어간다는 거거든. 여기 저기 전달함수 모델이었지? 네, 전달함수. 근데 플랜트에 대한 이 플랜트는 말 그대로 제어 대상이지. 제어 대상인데 이 제어 대상에 대한 수학 모델을 이제 전달함수를 가지고 뭔가 이제 지지고 볶았던 것이 그동안 6장까지였다면 이 전달함수에 대한 스테이티케이션 보통 이제 x 닷 equal ax 선형 시스템의 경우에 이렇게 y equal cx 이렇게 표현하는 스테이티케이션 요게 이제 그리고 근데 이걸 왜 상태 공간이라고 하느냐 스페이스라는 게 수학적 개념이거든. 스테이트 벡터로 이루어진 그 벡터 스페이스를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공간 우리가 말하는 이런 공간이 아니거든. 수학적 공간은 좀 다르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은 3차원 공간이거든. 근데 수학적 공간은 n차원 공간이거든. 이게 3차가 아니라 4차, 5차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벡터 스페이스의 개념이지. 예. 그러니까 스테이트 베리어블로 이루어진 수학적 공간을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예. 원래 오리지널 이퀘이션은 뭐 이게 이제 2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차 미방으로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렇게 표현됐는데 여기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전달함수를 얻을 수 있었고 이 2차 미방을 갖다가 여기서 상태 변수를 정의해서 보통 이렇게 가장 전형적인 것은 뭐 이렇게 이제 정의하죠. 속도와 벨로시티를 x1, x2로 정의하고 그럼 이제 이 2차 미방을 1차 열린 미방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게 스테이트 이퀘이션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스테이트 베리어블 x1, x2를 이렇게 정의를 하지. 네. 예. 그래서 뭐 이게 자꾸 오버뷰에서 너무 길게 얘기하는데 이 전달함수에서는 전달함수의 그 분모가 중요했죠. 분모. 이 ds, 디노미네이터, ns, 뉴머레이터. ds의 근을 갖다 우리가 폴이라고 불렀고 그 분모의 근이 사실상 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결정했죠. 왜냐하면 그게 자연응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렇다면 이 상태 공간 모델 또는 이걸 갖다 스테이트 이퀘이션, 스테이트 베리어블 이퀘이션, 스테이트 베리어블 폼,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스크립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말이 많은데 스테이트 베리어블 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스테이트 이퀘이션 또는 스테이트 베리어블 이퀘이션, 상태 방정식, 상태 변수 방정식.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때 이제 교과서에서 이거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네, 방금 내가 무슨 얘기가 끊어졌지? 예. 하여튼 스테이티케이션 x 다 이퀄 xb 그렇죠. 전달함수의 이 폴이 전달함수의 이 폴이 결국 응답을 지배했다면 또 안정성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제 자연응답이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폴이 이제 지수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2차 시스템 얘기를 들면 S1, S2의 실수 파트가 네거티브에 안정하죠. 네. S1, S2. 일반적으로 복수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시스템 매트리스 A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그중 제일 중요한 건 A예요. A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달함수 모델에서는 상대적으로 분모가 중요하죠. 분자는 안정성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제일 중요한 건 A 매트릭스. 그래서 이걸 시스템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B는 인풋 매트릭스, C는 뭐 아웃풋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 이 A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이 전달함수의 폴과 일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달함수에서는 이제 폴을 주로 얘기했다면은 폴이라고 불렀다면은 이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아이겐밸류라고 불러요. 아이겐밸류. 시스템의 아이겐밸류 이렇게 부르죠. 고유치 혹은 고유값. 예. 여기서는 폴이라는 걸 쓰지를 않았네. 그죠? 네, 루트로커스 디자인 메소드 프리퀀시 여기에서는 근데 상태 공간에서는 아이겐밸류 그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 네. 그리고 이제 요 루트로커스 디자인이나 프리퀀시 리스폰스 디자인에서의 아까 이제 내가 제어기의 어떤 프레임워크 구조를 얘기했는데 PID라는 구조가 줬잖아요. 이게 기본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교과서에는 여러분들 리드렉이라는 개념도 나왔어요. 근데 그 리드는 PD와 형제쯤 되고 렉은 PI와 형제쯤 된다고 했지. 그 물리적인 성질이 똑같다고 했죠. 단지 필터를 약간 가미한 효과. 말이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그런 약간 변형된 형태가 리드렉 컴펜세이터거든. 그것도 하나의 지역의 구조잖아요. 구조를 주고 그 개인을 결정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교과서 예제 드렸는데 이 상태 공간 설계에서는 PID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여기에 뺐네요. 스테이트 피드백이라는 말 씁니다. 스테이트 피드백. 예, PID 제어라고 부르지 않고 스테이트 피드백 제어다.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스테이트 피드백과 PID의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게 PID 어쨌든 이 컴펜세이션, 이 제어기에서 뭔가 뭐 제어 명령을 만들어서 플랜트에 명령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 파란색 박스에서 명령이 나와서 이제 플랜트에 들어가는 건데 실제 구동기에 들어갈 때 그 제어 입력은 어쨌든 토크 명령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구동기를 갖다가 움직이는 것은 토크지. 토크의 힘에 의해서 뭔가 구동기가 구동이 되는 거지. 그럴 때 PID에 의해서 제어 입력을 만들 것이냐, 스테이트 피드백에 의해서 입력을 만들 것이냐의 차이예요. 차이인데 그 스테이트 피드백은 또 그러니까 당연히 PID의 그 프로퍼티를 갖겠죠. 물리적으로. 네, 그런 걸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참 너무 서설이 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뭐 제어스팀 설계잖아요. 자동이제 2 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없다고 보거든. 예, 조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스테이트 피드백 제어에서는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루트로커스 프리퀀시 리스폰스 디자인 메소드에 비교해서 폴 플레이스먼트라는 얘기를 하거든. 이거 우리가 극점 배치라고 얘기하는데 극점 배치기.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죠. 도미넌트 폴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과동자 스펙에 의해서 도미넌트 폴을 갖다 이렇게 에스플레인 상에서 딱 찍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스테이트 피드백 제어에서도 어떤 도미넌트 폴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의 차수가 이제 2차 시스템이라면 A 매트리스가 이제 2x2, 3차 시스템이라면 A 매트리스가 3x3 이렇게 이제 N차라면 N by N 이렇게 되는데 N by N이라는 건 일반적인 경우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은 뭐 보통 2차 아니면 3차죠. 그럴 때 2차라면 폴 2개, 3차라면 폴 3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이겐밸류라고 부르는데 아이겐밸류 이퀄 4이라니까 또 이건 아이겐밸류 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 이것도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아이겐밸류가 폴이라고 생각하면 99%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폴 플레이스먼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극점 배치다. 폴 플레이스먼트는 아이겐밸류 플레이스먼트 또는 아이겐밸류 어사이먼트라는 말을 부르거든. 그러니까 극점 배치 또는 고유치 어사이먼트. 또 아이겐밸류로 할 때는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또 어사이먼트라고 보통 영어를 쓰는데 아이겐밸류 어사이먼트. 이걸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은 이걸 왜 이렇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루트 로커스 메소드, 프리퀀시 리스폰스 메소드는 이게 싱글 아웃. 또 반응 이상하다 이거. 이거에 대한 경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인풋, 입력도 한 개고 출력도 한 개고 이런 경우를 다루는 거거든. 예, 입력 한 개, 출력 한 개.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입력이라 하면 명령이죠. 어떤 제어 명령의 기준 입력이라고 불러요. 기준 입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싱글 아웃풋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폴 플레이스먼트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 상태공간 설계가 장점을 갖는 것은 미모, 멀티 아웃풋 시스템인 경우에 장점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서 교과서에서는 멀티 아웃풋 케이스는 사실상 내용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럼 이제 멀티 아웃풋 이걸 보통 이제 다변수 제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변수 제어는 이렇게 번역을 다변수라고 했어요. 다변수, 멀티 아웃풋, 다중입 출력 이런 얘기인데 이럴 때 다루는 게 보통 이제 최적 제어라고 불러요. 최적 제어, 옵티멀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옵티멀 컨트롤의 기본은 LQ예요. 리니어 쿼드러틱 컨트롤. 그 다음에 LQG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칼만 필터를 붙이면 이제 LQG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LQG를 여기서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교과서에 보면은 LQ에서 약간 그 개념을 가져온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LQ나 칼만 필터는 대학원 과정에서 다루는데 그 기본은 뭘까요? 다변수 제어라는 거예요. 다변수 제어. 멀티인풋, 멀티 아웃풋.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다변수라고 하면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저기 투매스 시스템 있잖아요. M1M2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M1M2가 있었고 여기에 뭐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었어요. 그럼 여기 이제 M1H가 뭐 Y1이고 M2H가 Y2다. M1의 구동기가 뭐 F1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고 있다. 근데 동시에 Y1과 Y2의 그 포지션을 컨트롤해야 되겠다. 다변수 제어죠. 입력 2개, 출력 2개. 다변수거든.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을 역진자를 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역진자 같은 경우에 카트 펜들럼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진자가 있다고 하면 진자의 무게가 있고 카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카트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실험은 이제 선형 모터로 돼 있는데 선형 모터를 구동해서 이 진자의 각도를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어떤 그 원점에서 선형 모터의 위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선형 모터의 위치만 제어하겠다. 뭐 진자가 넘어지든 말든 그런 거 싱글하고 보시죠. 그다음에 선형 모터의 위치는 상관 안 하고 나는 역진자의 자세만 제어하겠다. 역시 싱글하고 보시죠. 근데 이제 선형 모터의 위치와 진자의 각도를 동시에 제어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변수 제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이 선형 모터의 구동 입력으로 이 두 개를 동시에 제어하는 거거든. 조금 더 재미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진자를 여기 다 빨간색이라 좀 그런데 이렇게 수업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갑자기 회의가 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카트를 움직이는 구동기가 F고 만약에 진자를 하는 구동기가 있다. 이러면 투 인풋 투 아웃풋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진자를 갖다가 내가 진자를 직접 돌릴 수 있는 구동기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카트도 움직이면서 진자도 동시에 이거 투 인풋 투 아웃풋이잖아.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구동기와 그 디그리 프리덤이 서로 매칭이 되는데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카트의 움직임으로 카트의 위치와 이 진자의 자세를 동시에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싱글 인풋 투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미모라고 안 부르고 어떻게 보면 시모가 되는 거거든. 싱글 인풋 멀티 아웃풋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그 언더 액추에이션 시스템이라고 우리 연구실은 주로 이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부족부동이라고 하는 부족부동. 언더 액추에이션 시스템. 이게 제어적으로 굉장히 흥미롭지. 왜냐하면 구동기 하나로 동시에 두 개를 잡겠다는 거거든. 예. 그런 지금 예를 들었어. 멀티프 멀티아프 예를 들었는데 뭐 복잡한 거 생각 없이 이렇게 투매스 시스템이라든지 카트 펜들럼 시스템을 생각해봐도 벌써 두 개 스테이트를 동시에 제어하겠다 그러면 이거 이제 다변수 제어 시스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런 카트 펜들럼이나 투매스 시스템은 이 스테이트 피드백이나 최적 제어 말고는 제어를 못하냐? 아니죠.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도 이 F1 입력에 대한 Y1의 출력, F2에 대한 Y2의 출력을 이렇게 설계를 해요. 이렇게 설계해도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피드백의 장점이죠. 피드백이 돌면서 그 M1과 M2 사이에 이른바 다이나믹 커플링. M1, M2가 서로 막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잖아. 서로 막 영향을 주고 있잖아. 그 영향이 점점 이제 약화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M1의 입장에서 볼 때 M2에서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외란이지. 디스터번스고. M2의 입장에서 M1에 의한 포스가 들어오는 거 이것도 외란이거든. 여러분들 피드백 제어의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외란에 대해서 민감도를 확 떨어뜨리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제어를 해도 다변수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자인 메소드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광이 안 된다. 오늘 수업을 그만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적 제어를 많이 해서 좀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떤 투매스 시스템에서 M1과 M2 사이의 커플링 또 카트 펜들럼 시스템에서 이 카트와 진자 사이 커플링을 포함하는 다이나믹 모델 그걸 가지고서 바로 제어기를 설계하겠다는 거거든. 제어기를 하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스테이트 피드백이라는 구조화에서 그 개인들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PID적으로는 이 다변 시스템에 대한 그 제어기 개인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 여기 좋으네요. 그리고 PID 제어기 구조로는 이게 안 돼. PID.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에 대해서는 PID 개인을 잡을 수가 있는데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에 대해서는 PID 구조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 피드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를 정의하고 스테이트 각각의 개인을 쭉 곱한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개인 매트릭스의 스테이트를 곱한 U equal 마이너스 KX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그 투매스 또는 카트 펜들럼 사이의 그 커플링을 포함한 다이나믹 모델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다. 복잡한데 대략적으로 어렴풋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버뷰를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어쨌든 고등자동제고 제어 시스템 설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이 말을 하면 좀 김셀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을 이게 또 왜 이럴까요?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을 생각한다면 이걸 왜 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한 걸 이렇게 볼 수 있거든. 네,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변수 제어 시스템이 아니라면 사실상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자인은 별로 그렇게 물론 이제 이런 방법론을 갖다 학습함으로써 제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어떤 상태 공간에 대한 어떤 개념이 형성됨으로써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건달함 수만을 다룬 경우보다는 뭔가 이해 폭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해석에서의 장점이 있긴 한데 다변수 제어가 일 경우에 사실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진도는 7회 10절까지 가고 이제 이 안쪽에서 적절히 스킵하는 그 서브 섹션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위주로 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그 저기 뭐죠? 텀 프로젝트를 한 달 정도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그 시뮬레이션을 좀 충실히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제 그 어떤 그 전달함수 모델 기반으로는 이렇게 폴란트 전달함수, 또 이거는 이제 제역의 전달함수죠. 그다음에 R, U, Y가 다 뭐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된 펑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스테이트 피드백 구조에서는 더 이상 펑션 오브 S는 없어요. 전부 여기서 굳이 얘기하자면 이것도 펑션 오브 타임이고, 이거 R도 직접 시간 입력입니다. 이렇게. 에라도 시간 입력이에요. 그리고 U도 UT야. 여기서 U는 UT가 아니 US지. 이건 이제 그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전달함수라는 게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상태 공간 모델을 다룬 이 어떤 이 루프에서는 다 이 시그널들이 타임 펑션들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러면 이제 에스티메이터라고 나오는데 이걸 이제 뭐 관측기라고 번역도 하고 또는 이제 무슨 추정기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이 스테이트 벡터,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알고리즘이죠. 왜냐하면 이제 플랭크의 출력은 y인데 이 y라는 출력을 가지고 이 출력이죠. 이 출력을 가지고 이 y라는 출력. 그러니까 센서는 y를 센싱해요. y를 센싱하는데 이 센서 값을 가지고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수학적 알고리즘. 이게 에스티메이터거든. 그러니까 이 에스티메이터에는 이 플랭크에 대한 모델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모델 카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플랭크 모델, 스테이트 모델이 에스티메이터에도 그대로 들어가서 센서 값 y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모델을 연산해서 그 풀 스테이트, 모든 스테이트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바로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전달함수 모델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었죠. 여기도 출력이 y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출력이 미분값이 필요했죠. 그 미분 제어를 하려면 미분을 한번 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이 전달함수에 묻혀가지고서 이 S가 뭘 의미해요? S라는 것은 어떤 그 미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메리컬 미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였지 여기서는. 근데 이 에스티메이터에서는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들을 이 에스티메이터에 의해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터를 갖다가 또 이 다변수 시스템에서는 칼만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칼만 필터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걸 생각했으면 이렇게 말을 길게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잠깐 볼까요? 트랜스 펑션 어프로치에서는 자 이거 리뷰하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응답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그 부분수 전개, 그렇죠? 1창으로 전개해가지고 각각의 1창들에 대한 라플라스 역변환 이렇게 해서 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어프로치에서는 이 시간 응답회를 그 리니어 시스템 솔루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른바 모델 디컴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좀 어렵죠? 근데 모델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A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A 매트릭스 아이겐 밸류. 그러니까 이제 전달함수의 포를 구하는 거와 유사하다는 거지. 그 아이겐 밸류를 구하면은 그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서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이 A 매트릭스를 디컴포지션 분해 이렇게 분해. 여러분들이 선형대수에서 이렇게 뭔가 시뮬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개념이 있었을 텐데 A 매트릭스를 분해해 가지고서 시간 응답표를 구하기 좋은 형태로 디커플 시킨다. 오늘 말이 자꾸 너무 어려워진다. 그죠? 이 말이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A 매트릭스를 분해해서 쪼개기 좋은 형태로 A 매트릭스를 쪼개버려요. 쪼개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여기 분무전기를 통해서 1창으로 쭉 쪼갰죠. 쪼갰잖아요. 분모가 예를 들어서 3차다. 그럼 1차짜리 3개로 쪼갰잖아. 근데 여기서는 A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그걸 모드라고 부르거든. 모드로 쭉 쪼개버려요. 쪼개가지고 각각에 대한 응답을 구해서 그걸 다 더해버려. 개념상 유사하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부분수정기의 라플라스 역변환이를 다뤘다면 여기서는 모델 테크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매트릭스를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해석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폴제로라는 개념이 나왔잖아. 폴제로 개념이 가장 기본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이겐밸류라고 부릅니다. 아이겐밸류. 쉽게 얘기해서 이 전달함수에 여기서 이제 플랜트 전달함수가 있고 R에서 Y로 가는 전달함수는 이렇게 페르프 시스템 이렇게 부르죠. 요 페르프 시스템의 전달함수의 분모 그게 폴이죠. 폴이 음수를 가지면 정확히 말하면 실수 파트가 음수를 가지면 안정이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플랜트에 대한 상태 방정식이고 여기도 그림이 좀 그런데 여긴 또 기준임령을 여기도 표시했죠. 출력이 여기 나오고 있지. 그럼 요만큼이죠. 요만큼 페르프 시스템이지. 요만큼 페르프 시스템에 대해서 이건 이제 X가 있고 AXB는 이제 플랜트의 스테이트 이퀘이션이고 이 페르프의 스테이트 이퀘이션은 굳이 말하자면 이걸 이제 어떻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AB가 아니라 어떤 다른 매트릭스를 갖겠지. 그게 이제 예, 그건 여기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쓸 수밖에 이거 이제 X.골 A-BK가 되는데 이게 이제 페르프 시스템의 시스템 매트릭스는 이렇게 바뀌거든. 이렇게 이제 A라는 것은 그 플랜트의 시스템 매트릭스. 피드백 제어 개인 KA에서 페르프 시스템 매트릭스는 A-BK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A-BK라는 페르프 시스템의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죠. 이것이 실수 파트가 일반적으로 아이겐밸류도 폴처럼 복수수로 나오죠. 복수수의 실수 파트가 네거티브 하면 안정이지. 개념도 똑같잖아. 폴의 실수 파트, 아이겐밸류의 실수 파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건달함수 분모의 근,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이렇게 대꾸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안정성에서 근데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페르프 제어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스테이트 피드백 디자인은 극점 배치 기법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ID 제어라고 스테이트 피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테이트 피드백.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달함수에 기반한 PID 제어기 또는 리드렉 컴펜세이터에서는 그 출력에 대해서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PID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LI 미분이라는 건 뭘까요? R 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떤 출력의 미분값이 필요하잖아. 출력의 미분값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펑션 오브 에세이에서 그 자연스럽게 수치 미분이 되게 돼 있는데 스테이트 피드백에서는 이 출력 Y를 가지고 여기 이제 에스티메이터가 이거죠. 출력 Y를 가지고 스테이트 벡터 X.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하면 스테이트 벡터는 Y다. 이렇게 가장 간단한 경우. 그러니까 Y라는 센서 값이 주어졌을 때 Y 프라임이라는 스테이트는 에스티메이터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간단한 구조에서는 그냥 수치 미분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변수 시스템으로 가면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예를 들어서 2개가 아니라 뭐 10개쯤 된다. 그럼 정신이 없겠지.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공위성 자세절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 스테이트를 잡으면 나도 그 구조를 난 정확히 모르죠. 근데 그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다변수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저도 롤 피치잖아. 롤 피치 요 세 방향을 동시에 저하면서 벌써 그럼 스테이트 몇 개야? 6개잖아. 6개. 롤 피치오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잖아. 스테이트 베리어블 6개. 그럼 그런 경우에 벌써 이게 간단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근데 실제로 그 롤피치오에서 센싱되는 그 센서 값은 그 중에 일부죠. 그 일부 롤피치오 일부 센서 출력 값을 가지고 전체 스테이트를 다
뭐 보통 이제 스테이트를 뽑아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티메이터 또는 이걸 필터라고 불러요. 필터. 필터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상태 변수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태 변수. 상태 변수 추정이다.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트 디자인은 상태 변수 추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이게 이제 그 다변수 시스템에 대해서 의미를 갖는 아까 다 얘기를 했네요. 여기 보통 틀렸죠. 리니어 코드 컨트롤 LQ. 이게 또 잘 반응을 안 하네. 그다음에 그 칼만 필터 보통 최적 추정, 뭐 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LQ와 칼만 필터를 믹스한 걸 보통 LQG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LTR은 우리 교과서에도 LTR이라는 설명이 좀 있더라고요. LTR은 뭐냐면 좀 말이 어렵죠. 이거는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주파수 응답 개념을 갖다가 조금 가미한 건데 그러니까 주파수 응답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전달함수를 얘기해야 되거든. 전달함수, 이제 주파수 응답은 전달함수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주파수 응답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달함수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파수 응답 개념이라는 것은 전달함수에서만 성립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선형 시스템에 대한 그 전달함수죠. 전달함수에서만 주파수 응답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지. 상태 공간 해석에서도 주파수 응답 개념을 좀 가미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그게 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나온 기법이 LTR이라는 기법이거든. 네, 뭐 여러분들 이걸 학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HMPD 컨트롤이라는 또 최적 제어 방법론이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참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다 보면은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상태 공간 어프로치는 선형과 비선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또 해놨단 말이에요. 선형 비선형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개념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A 매트릭스, B 매트릭스를 엮었다면 이미 이건 선형이에요. 선형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스태티케이션은 이제 1차 열림 미방이기 때문에 선형 시스템 아니고 그냥 비선형 미방 자체를 1차 열림 미방 형태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선형 모델을 가지고 바로 제어기를 설계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그걸 비선형 제어라고 불러요. 비선형 제어. 선형 제어는 선형 모델 기반으로 뭔가 그 PID 제어 개인을 구한다든지 그 스테이트 피드백의 그 피드백 그 개인 매트리스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보통 선형 제어라고 부르고 비선형 실제 시스템 비선형이잖아요. 실제 시스템은 비선형이기 때문에 그 비선형 모델을 가지고 바로 제어기를 설계해보자. 그 개념이 바로 이제 비선형 제어인데 이 비선형 제어를 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른바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선형 제어를 얘기한다는 것은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를 얘기한다는 거와 거의 90% 일치해요. 그러니까 비선형 제어의 설계에서는 거의 리아프노프 베이스 컨트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 여기 일부 대학원생들이 있죠. 비선형 제어를 좀 했거나 할 학생들은 아마 여기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 다 비선형이에요. 근데 선형 시스템으로 가정할 뿐이라는 거예요. 역진자가 좋은 예제입니다. 역진자가 이렇게 역진자가 이게 이제 이게 불안정 평형점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이제 안정 평형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안정 평형점의 근처 아주 스몰 세타에 대해서는 선형으로 가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형 모델 기반으로 내가 역진자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는 작은 범위를 일단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커지면 안 맞죠. 이 범위가 커지면 이미 그 선형 모델은 틀렸거든. 그러니까 틀렸다고 근데 또 꼭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틀렸다고 그걸 못하냐? 그건 아니란 얘기야. 왜냐하면 굳이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 선형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선형 모델. 그러니까 이제 평형점 근처에 대해서 구한 선형 모델을 가지고 PID 게인을 구한 PID 게인은 그 과동다 스펙을 만족하는데 이 범위가 커지면 만족 안 하겠죠. 그래도 그게 불안정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보장은 없지. 그잖아요. 이른바 그 마진이 줄어들 수는 있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큰 범위에 대해서 이걸 바로 다이렉트리 제어할 수 없겠느냐. 그럴 때 나온 개념이 비선형 제어죠. 타당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근데 비선형 제어에서는 선형 제어처럼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일관적인 방법론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거의 리아프노프 베이스드 방법, 리아프노프의 그 안정성 이론에 근거한 설계가 거의 대부분이거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뭐 그 슬라이딩 모드 구출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그건 이제 비선형 제어 기법이 그 일부 이렇게 거기도 이제 이렇게 부류가 있죠. 이런 건 이제 제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뭐 대학원이나 어떤 그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예, 뭐 거의 시간이 다 지났는데 근데 여전히 중요한 것은 내가 또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트랜스 펑션에 기반한 그런 제어 시스템에 대한 그 어떤 제어 시스템의 해석, 그다음에 그 응답, 그다음에 그 안정성에 대한 개념, 이거의 바탕 위에서 이 바탕이 잘 성립되어 있어야만 이런 다변 시스템, 심지어 비선형 제어 이런 경우에도 기둥과 지붕을 막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예, 이게 약하면은 언젠가는 흔들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특히 대학원생들에게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보면은 예, 이거 교과서 예, 이제 뭐 요런 얘기가 이제 교과서에 써 있는데 뭐 거의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그 상태공 여기 좀 빠졌죠. 스테이트 스페이스 어널리시스 앤 디자인 이 말을 좀 넣는 게 좋죠. 어널리시스 앤 디자인 상태 공간 설계 및 해석의 장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뭐 그 오디니 디퍼런셜 이퀘이션 상미방이 꼭 선형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LTI 그러니까 이제 LTI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분방 정식의 그 코피션트 그러니까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 하면 그걸 스테이셔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취불변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선형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A, B, C, D로 묶었으면 이건 이제 이른바 선형 모델을 의미하는 건데 비선형 모델을 얘기한다면 보통 이렇게 이제 굳이 표시하자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펑션 오브 X and U다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만약에 입력이 분리된다면 이렇게 이런 폼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fx, gx를 갖다가 어떤 평형점에 대해서 선형화하면은 a, b를 구할 수가 있지. a, b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네. 그리고 참 말이 어려운데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하적인 어떤 기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그 스테이트 베리어블 x1, x2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있다. 그럼 이제 이 어떤 그 공간상에서 어떤 이걸 페이지 플레인 어널리시스로 페이지 플레인이란 말 하거든.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전달함수 모델에서는 입출력 관계잖아요. 입출력이니까 입출력에서는 내부 스테이트들이 사실 잘 보면 보이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수식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전달함수 모델에서는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모분의 분자를 보니까 그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바깥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내부 변수들이 그냥 보이잖아, 수식에.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오메트리 어떤 개념을 제공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인데, 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 방금 한 얘기가 이거죠. internal and external description. 그러니까 인터널이라는 것은 그 스테이트 베리어블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엑스터널이라는 것은 최종 아웃풋, Y. 그 중에서 뭐를 갖다가 우리가 그 Y는 뭘까요? 실제 내가 제어하려는 변수를 우리가 Y로 잡는 거지. 뭘 제어할 거냐는 거예요. 뭘 제어할 거냐. 그게 제어하려고 하는 변수가 Y죠. 그걸 출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는 이건 이제 그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는 선형 시스템, 비선형 시스템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마지막 챕터 정도에 아마 비선형 제어 토픽이 있긴 하지. 예.
그리고 간단한 예제인데 조금만 볼까요? 이게 이제 여기 퓨어 이너셜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스 또는 MY만 있는 이런 경우죠. 매스 댐퍼 시스템은 이제 M에다가 이제 댐퍼가 들어간 경우고 2차 시스템의 일반적인 경우는 이거죠. 매스 스프링 댐퍼. M, 댐퍼, 스프링 이렇게 있는 경우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댐퍼 스프링을 무시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흔히 예를 드는 것이 이거 인공위성 자세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갖다가 이제 인공위성의 그 강체 모드만을 고려했을 때 얘기하는 거지. 실제 인공위성의 그 패널들은 막 엄청나게 플렉시블 하잖아. 그런 거 빼고 강체 모드, 강체 움직임만을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퓨어 이너셜 또는 더블 인티그레이터 모델이다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 여러분들 요 미방, 그래서 이건 미방이라고 할 것도 없죠. 예, 아이세프트가 있고 미방이지. 예, 그럴 때 이거 이제 스테이트를 이렇게 두 개 스테이트를 잡으면 이런 ABC를 끌어낼 수가 있지. 레스트 시스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XX를 그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예, 예. 예. 반응이 없네. 네, 이렇게 두 개의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상태 방정식 ABC 들고 할 수가 있고, 요 경우 요거 직관적으로 보면은 여기까지 해봐. 보통 이제 포지셔널 X1, 그다음 벨라시티를 X2 이렇게 잡으면 스테이트 벡터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요 2차 선형비방을 1차 열림비방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읽다 보면 이제 어떤 그 수치 컴퓨터 응용에 유리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 1차 열림비방을 이른바 여러분들 수치 해석 같은 거 RK4 수치 적분 알고리즘에서 X1T, X2를 구할 수 있죠. 수치 적분하기가 좋은 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카트진 자 시스템 그 시뮬레이션 할 때도 결국 이렇게 1차 열림방으로 좀 바꿔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매틀랩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수치 적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수치 시뮬레이션에 유리한 형태가 바로 2차 열차 열림방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매트리스 형태로 묶은 것이 이거죠. 이렇게 A, B, C 이렇게. 예. 그러면은 자 MCK 기계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기회로는 보통 RLC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에서도 전기회로 파트는 스킵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그 전기회로에 대한 미방만 주어져 있다면 그걸 스테이트 이퀘이션으로 컨버전하는 건 문제 없잖아. 그걸 갖다 드라이브 할 때까지가 문제인데, 보통 이제 그 KVL, 뭐 키루피 법칙을 이용해서 이 정도는 간단히 유도할 수 있어요. 네, 이거 간단히 유도할 수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뭐 전기회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그런 수치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메탈에 보면 이제 TF2SS 그다음에 SS2TF라는 거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전달함수가 줬을 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바꾸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달함수의 누메레이터, 디노미네이터 그 폴리노미알의 개수들을 딱 넣어주면 A, B, C, D를 구해주죠. 보통 D는 거의 0인데, 거꾸로 A, B, C, D 매트릭스를 정의해서 SS2TF 함수를 쓰면 이 전달함수의 디노미네이터, 누메레이터의 개수들을 출력해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달함수 모델과 상태 공간 모델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내부에는 이게 숨어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나? 이렇게 상태 공간 모델이 주어졌다. 요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입력과 출력 사이의 전달함수는 이거지. 이걸 통해서 전달함수의 분모는 디터미넌트 SI-A 이꼴 0, SI-A 이꼴 0의 근이다. 결국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A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겐밸류가 이렇게 어떤 특정 매트릭스 A의 아이겐밸류 람다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예. 그래서 매트릭스 A가 있다. 이거의 아이겐밸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고유치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유값. 매트릭스는 이제 엘리멘트가 여러 개잖아요. 엘리멘트가 이렇게 뭐 3x3면 엘리멘트가 9개인데 고유값이라는 것은 스케일러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행렬을 대표할 수 있는 값 하나. 그게 아이겐밸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행렬은 여러 개의 엘리멘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스칼라 값 하나로 표현하고 싶다. 네. 그게 아이겐밸류라고 볼 수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이 공학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예. 뭐 진동 문제에서 당연히 나타나고. 자동차에서도 분모의 근, 바로 그게 아이겐밸류거든. 예. 전달한수만 따질 때는 그게 아이겐밸류라는 것을 드러나지 않았죠. 근데 상태 공간 모델을 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 이걸 보니까 전달함수 분모의 근이 A 아이겐밸류라는 게 그냥 이렇게 눈에 드러나잖아. 예. 디터미넌트 SI-A = 0의 근이 결국 A 아이겐밸류지. 요거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A 아이겐밸류. X는 아이겐벡터라고 정의하죠. 예. 요 A 그러니까 아이겐밸류는 어떤 스케일러의 어떤 그 단일한 값이고 아이겐벡터는 방향이지.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A 매트리스가 이렇게 이제 컬럼 벡터가 3개가 있다. 이렇게. 그럼 로우 벡터도 3개가 있습니다. 로우 벡터. 벡터가 3개잖아요. 그럼 이 벡터, 3개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을 대표할 수 있는 방향 뭐냐? 그걸 이제 아이겐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럴 때 그렇다면 이 아이겐밸류 남다와 아이겐벡터 X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렇게. A에 대한 아이겐밸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아이겐벡터를 곱했을 때 이게 성립하는 값을 우리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자 X를 왼쪽 이동해서 그렇다면 아이겐벡터는 이렇게 구성되죠. 인버스는 디터미넌트분의 어디서 오면 이렇게 되죠? 네,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이겐벡터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여기 남다라고 썼는데 남다의 A가 0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다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이게 더 이상 컴퓨터가 문제가 돼서 안 되겠다.